한밤중 미국 땅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전문가들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둔갑했습니다. 20년 넘게 품질과 기술을 쌓아온 한국의 엔지니어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들의 이름은 지워지고 차가운 번호표만이 그들의 가슴에 붙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모욕당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작된 건 한국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한국 정부 국제법정 제소 검토. 현대차 미국 투자 전면 보류. 삼성 텍사스 증설 계획 철회. 그때부터 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7조 원의 투자가 멈추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조지아와 오하이오의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선언. 72시간의 최후 통첩. 사과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상황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는 것. 오늘 한국은 자존심으로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전기차 조립 라인, 품질 관리와 공정 자동화였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검사하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제가 미국으로 파견을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사실 저도 미국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엄청나게 컸고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공장 입구에 들어서면 조립 라인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기계음과 번쩍이는 용접 불빛이 저를 매일 맞이했었어요. 저는 그 공장에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전기차를 만드는 최신 기술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저와 함께 온 한국 기술자들도 모두 합법적인 교육 비자를 가지고 있었죠. 저희는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현대차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미국 정부가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저는 동료 김영수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밤을 새우며 조립 라인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었죠. 미국 현지 직원들은 저희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 혹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어렵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새벽 4시.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대 옆에서 품질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기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미국 직원들도 집중하며 제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윙윙. 저는 순간 당황했었어요. 화재 경보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정문 쪽에서 군용 차량 같은 검은 SUV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량마다 붉은 불빛이 번쩍였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전부 방탄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특수부대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테러라도 난 거야? 주변 미국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곧장 저희 한국 기술자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지켜보고 있다. 굳은 목소리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었어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다급히 속삭였어요. 야, 손 들어. 빨리. 그제야 저도 덜덜 떨면서 손을 들었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한 줄로 세우더니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빨리 사인해. 저는 그 순간 그냥 교육용 문서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 그냥 사인해도 되는 거야? 동료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끝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 체포 동의서였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순식간에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불법이 아니에요. 저희는 합법 비자가 있어요. 제가 외쳤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요원은 비웃듯 말했었어요. 모두 닥쳐.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범죄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공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건네받고 이름 대신 7자리 수감번호가 적힌 패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옆에는 한국에서 함께 온 다른 기술자들도 있었고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바나의 새벽은 원래 고요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량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고 저희 손목에는 여전히 차가운 쇠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의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무시당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모욕당하고 있다. 한국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여기 온 전문가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하지만 이 끔찍한 시작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버스는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문은 철망으로 덮여 있었고 새벽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와 동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었어요. 우리 모두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 제 속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옆자리에 김영수 엔지니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준혁 씨, 이건 악몽이에요. 그런데 안 깨지네요. 그렇게 저희를 태운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결국 구치소 앞에 도착했었어요. 높은 철조망 곳곳에 설치된 CCTV, 무표정한 교도관들. 분위기 자체가 이미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구에서 주황색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이름 대신 7자리 숫자가 제 가슴에 붙었어요. 제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는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다음. 움직여. 교도관은 큰 소리로 외치며 저를 앞에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있었어요. 살인범, 마약범, 강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와 동료 한국 기술자들이 섞여 앉아야 했어요. 어디서 왔냐? 한 수감자가 웃으면서 저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희가 대답했어요. 한국. 그는 비웃듯 말했었어요. 결국에 똑같은 감옥 신세군.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단순한 죄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가장 끔찍했던 건 음식과 물이었어요. 하루에 딱 2병, 500ml짜리 생수가 30명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작은 생수 2병을 여러 명이 나눠 마셔야 했어요. 쿵 하고 교도관이 물을 던져놓고 가면 사람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몰려들었죠. 저도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종이컵으로 몇 모금만 겨우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물조차 하수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목을 축이려고 삼켰을 때 입안이 더 쓰라렸어요.
음식이라고 주어진 건 상한 콩과 곰팡이가 핀 빵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도시락 안에 덩그러니 놓인 콩 몇 알, 그리고 푸석한 빵 한 조각. 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로 심했었죠. 옆에 있던 후배는 결국 울면서 빵을 내려놓았어요. 선배님,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도 차마 삼킬 수 없어서 사과가 나올 때면 아껴두었다가 정말 못 버틸 때만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물도 음식도 아니었어요. 바로 모욕적인 말이었죠. 교도관들은 우리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그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하며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존경받는 엔지니어, 박사, 임원급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동물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어느 날 교도관 하나가 우리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었습니다. 말로는 반박할 수 없었고 영어도 서툴러서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깊은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저와 동료들은 작은 벤치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힘없이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없잖아. 합법 비자도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 저는 동료들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문제는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 체제야.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해. 한국의 자존심이 짓밟히던 순간. 그렇게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은 모욕과 굶주림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침대라고 주어진 건 얇은 매트리스였고 담요는 걸레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들의 비웃음이 맴돌고 있었죠. 미국 없이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제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야.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야. 지금은 우리가 수갑을 찼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구치소의 며칠은 지옥 같았었어요. 물이 부족해서 늘 목이 타고 있었고 밥이라고 주는 건 상한 콩이랑 푸석한 빵뿐이었어요. 게다가 교도관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미국 없이 너넨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가슴을 뛰게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교도소의 정적을 갈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은 국제법정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옆에서 동료 영수 씨가 속삭였어요. 들었지?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대. 저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어.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즉시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CNN, BBC, 뉴욕타임스의 톱기사로 실렸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교도관들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그날따라 더 예민하게 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 한국은 침묵하지 않아. 한국은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 며칠이 지나자 인터넷 뉴스 화면에 한국 거리의 모습이 보도되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었고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 속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온라인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었어요. 미국이 꼭 필요한가? 400조로 전 세계 어디든 공장을 세울 수 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댓글마다 불꽃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느껴졌어요. 세계 언론의 시선. 전 세계 언론도 한국의 대응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BBC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죠. 한국, 미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강경 대응. 독일 슈피겔지는 작은 용이 깨어났다고 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조차도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저는 이 보도를 듣는 순간 마치 가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모욕과 차별로 바닥에 깔렸던 제 자존심이 서서히 다시 일어나고 있었죠. 구치소 안의 대화. 그날 저녁 우리 동료들은 좁은 감방 구석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했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했는데. 아니야.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증명하고 있잖아.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지만 진실은 다 드러날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제 나라를 믿고 싶었고 또 믿어야 했습니다. 모욕은 계속되었지만. 하지만 교도관들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닥치고 밥이나 먹어. 그들은 여전히 저희를 무시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력하게만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꺼풀 뒤에는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단호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국은 침묵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저희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잡혀온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뛰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 뉴스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현대차가 투자를 멈췄다고?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들려온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무겁게 눌리는 듯 했어요. 정말 우리 기업들이 움직였구나. 그냥 말뿐이 아니었어. 라디오는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 기업이 멈춘 투자 규모는 총 125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는 큰 경제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며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었어요. 17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은 단순히 건물 몇 채가 아니라 수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전체를 의미했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는 나라가 아니야.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차 회장 정의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이 화면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현대차는 미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말이구나. 옆에 있던 동료도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봤지? 우리 회장님이 직접 나섰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그래, 이제 미국도 쉽게 무시 못할 거야. 정의선 회장이 말한 72시간.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투자가 걸려 있었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일자리만 수십만 개에 달했었어요. 라디오는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약 18만 명의 고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맞아. 이건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뉴스는 곧 미국 현지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미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루에 1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 공장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46억 달러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면 조지아 경제는 붕괴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었어요. 그래. 이제 미국이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동료들과 저는 철장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우리 회사가 진짜 미국 투자를 멈췄대.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동료들을 보며 말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밖에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CNN은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었어요. 미국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었죠. 그리고 한국 언론은 한국의 자존심이 세계를 흔들다라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갑을 찬 채 억울한 죄수였는데 이제는 제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에는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죠. 72시간의 최후 통첩.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존심을 지킨다. 제 몸은 여전히 구치소에 묶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자였고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후 통첩이 발표된 그날 밤 저는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누워 있었어요. 얇은 담요 한 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뜨겁게 불타고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72시간의 시간을 주며 미국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전율했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경제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숨을 죽였어요. 교도소 안의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집중하고 있었죠. 라디오 속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어요. 대통령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한 지 불과 6일 만에 나스닥이 7% 폭락했습니다. GM 주가는 23% 하락, 포드는 1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5% 폭락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그래, 이제 미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곧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정말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독일 총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세계가 이제 진실을 보고 있구나. 우리가 당한 모욕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구나. 상무장관은 더 절박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조지아 주지사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147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씩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제적 손실만 하루 12억 달러, 한 달이면 360억 달러입니다. 오마이갓, 제 옆에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숫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어요. 라디오 속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보좌관이 말했죠. 대통령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삼성과 현대차, LG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집니다. 순간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맞아, 그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라디오에서는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그 순간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말했었어요. 봐라, 이제 알겠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트럼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자들에게는 관용이 없다. 한국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그 글을 들은 순간 저는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옆에 있던 동료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곧 알게 될 거야. 돈이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며칠 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들다. 워싱턴 포스트, 경제적 자해행위. CNN,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도 없다. 저는 이 보도를 들으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식한 한국인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세계 언론이 한국의 중요성을 외치는 걸 직접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창가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했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곧 무릎 꿇을 거야. 맞아. 한국이 없으면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없어. 우리 곧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뒤에는 한국이 있어.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극비리의 한국 대사를 불러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드디어 인정했구나.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그 사과는 비공개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을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이 저를 또 한 번 분노하게 했습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어. 백악관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치권은 트럼프를 비판했고 경제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순간 비록 제 몸은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자였고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가 비공개 자리에서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와 동료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네. 옆에 있던 영수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그게 진심일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세상은 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온 뉴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 다변화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투입할 예정이던 380억 달러를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어요. 기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 폭스바겐과 배터리 협력,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우주 기술 협력,
네덜란드, ASML과 반도체 장비 협력 등 하루 만에 15개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신규 공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와, 진짜구나. 제 옆에 있던 후배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었어요. 그래, 이제 미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난 거야. 세계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독일 언론은 작은 용이 깨어나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도했었고, 일본 언론도 한국의 당당한 자존심이라고 칭찬했었어요.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은 특별 우대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를 모욕했던 그들이 이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제 세상은 한국을 새롭게 보고 있어. 그런데 미국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었어요. 라디오 속 기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보도했죠. 나스닥이 하루 만에 4.7% 하락했고 다우 지수는 3.2% 떨어졌습니다. GM은 30% 폭락, 포드는 27%, 보잉은 22% 하락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미국 경제가 진짜 흔들리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 제조업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 사실을 전 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어. 조지아주 사바나 현지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제 아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매일 불안합니다. 우리 식당은 한국 기술자들이 단골이었는데 요즘 매출이 80% 줄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목소리들은 절박했고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억울한 모욕을 당했지만 그 피해가 결국 현지 주민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결국 미국 정부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어.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차 회장 정의선이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정부에 72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미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라디오를 들으며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최후 통첩이구나. 한국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구나. 미국에서는 패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의 주지사들은 긴급자회견을 열고 울먹이며 말했었어요. 현대차가 떠난다면 우리 주는 끝장입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결국 트럼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었습니다. 말뿐인 사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 제 귀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답이다. 한국은 이제 진짜 당당하다. 그날 밤 저는 좁은 간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무식한 한국인이라며 조롱당하던 수감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나라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미국조차도 한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서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증인이었음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